이어서 부산교육대 이상익 교수님께서 묵제2기의 행권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 논문은 123쪽부터 시작합니다. 123쪽. 저는 논문 제목을 묵제의 행권에 대한 고찰 이렇게 잡았습니다. 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권도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학에서는 뭐 일상적인 삶 또는 정치적인 실천에 있어서 행동 양식을 상도와 권도, 상도는 또 경도라고도 하죠. 이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예. 상도와 권도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서 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상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 평상시의 상황에서 기존의 규범 체계에 맞게 정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상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권도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에 동원되는 그 방법론을 권도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뭐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러잖아요. 비상시가 되면은 평상시에 취하던 방법론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이 대두됩니다. 그때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권도라고 말합니다. 예. 권도라고 할 때 권자는 권세권자입니다. 거기 행권할 때 권세권자죠. 근데 이 권자가 기본적인 의미는 저울질한다는 뜻입니다. 저울질한다. 그러니까 저울질에서 우리가 저울질할 때 보면은 한쪽에는 물건을 올려놓고 저울질할 물건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저울추 저울질할 물건은 매달린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저울추가 이쪽 저쪽으로 기울으면은 추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하죠. 그게 말하자면 형평이에요.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그때 숫자를 읽으면 저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권도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지금 비상시라고 그랬는데 그 비상한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얼마나 비상시인지 그 비상한 상황을 판단해서 그 비상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실천하는 것, 그걸 권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 권자가 권세권자도 되는데 뭐 정치 권력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권력자는 왜 권력자냐면은 그 권력자에게는 권도를 행할 수 있는 권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줬다는 권한이라고 해야겠죠. 예컨대 뭐 어느 기관의 장이다,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최고 권력자라고 그래요. 그럼 최고 권력자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해결해 나가라,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비상대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대통령도 우리 헌법 그 법 규정 절차에 따라 다 국정을 수행해야 되지만 전쟁 때는 그 많은 그 국민들이 권리를 유보해 가면서 비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라는 것도 줍니다. 그러니까 권자가 그런 의미다. 행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묵제의 그 정치적인 삶, 정치가로서의 그 묵제의 삶을 쭉 이렇게 공부해 보다가 발견한 것이 묵제는 그 상도보다는 권도를 그 중시했구나, 권도를 즐겨 행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서 제 논문 제목을 묵제의 행권에 대한 고찰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행권의 사례들은 저는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지금 제 논문 125쪽에 나오는데 첫째는 인조반정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8쪽 인성군의 처리와 관련해서 세 번째는 130쪽 원종 추승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34쪽 정묘란 때의 강화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37쪽 주회인의 세환과 관련하여 쭉 행권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141쪽으로 가겠습니다. 141쪽 종합적 논의, 지금 시간 관계상 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고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첫째는 인조반정과 관련해서 인조반정과 관련해서는 그 행권의 측면을 요소를 두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반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도입니다. 반정이라고 하는 게 것 자체가 권도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은 뭐 반정은 뭐 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혁명이라는 말과 구분해서 반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혁명이라고 하면은 그 왕조 자체가 바뀌면 혁명이라고 해서 그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최고 통치자의 성씨가 바뀐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왕씨가 왕을 했고 조선 시대에는 이씨가 왕을 하게 됐는데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반정이라고 하면은 왕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잘못하는 왕만 바꾼 것. 그래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이 있었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이 있었고 그런데 기존의 통치자를 어떤 군사적 정변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자를 몰아내고 새로 옹립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국을 혼란 시국으로 규정하고 아마 연산군 때나 광해군 때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시국을 혼란으로 규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쩌나 근심 걱정만 하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어쨌든 묵제는 반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그렇게 하고 몇몇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동지를 규합해서 그 일을 이렇게 꾸며 나가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권도를 행함, 행권에 속한다. 또 하나는 이제 반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영모가 누설됐어요.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 성공하면 반정이 되는 거고요. 실패하면 반역이 되는 겁니다. 아무개가 그러니까 아직 반정이 성공하기 전에는 반역인 거죠. 아무개가 영모를 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누설이 됐어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일이 성공하려니까 그런지 광해군도 이렇게 이귀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귀라는 자가 반역을 할 사람은 아니지. 또 실제로 임진왜란 때는 그 묵제가 광해군을 도와서 이렇게 외적들과 싸우는데 광해군을 이렇게 돕기도 했어요. 그때 무슨 신뢰관계가 있었는지 어쨌든 광해군은 그 묵제가 영모를 꾀할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영모 고변한 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거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묵제는 그 영모 고변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두 아들을 데리고 대궐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합니다. 얼른 나를 잡아다가 그 영모 관계를 조사하라고 한 2달 동안 그 대궐 앞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묵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정에서는 더 이상 묵제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지금 교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놈이 무슨 반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묵제의 반역 그 계획에 대해서는 뭐 말할까 대비가 소홀해졌고
그 틈에 그 묵제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계속 그 반역 반역 사업을 착착 진행해서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어요. 전형적인 권무술수인데 그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숙여가지고 그렇기도 하는구나.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인성군 처리와 관련해서 그랬죠. 인성군은 이제 광해군 때 인목대비를 폐비해라, 또 영창대군을 죽여라, 이제 이런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사실 광해군 때 그 인목대비를 폐비하고, 그러니까 광해군한테는 계모죠. 자기 계모를 왕비해서 폐하고, 또 자기 아우 영창대군을 죽이고 한 것, 그게 이제 광해군의 큰 실책이라면 실책인데, 사실 그러한 불행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은 선조였습니다. 선조는 오랫동안 정실을 부인이 없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늙음하게 죽기 얼마 전에 갑자기 세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맞이했다는 후궁들이야 많죠. 갑자기 세장가를 가요. 그게 이제 인목대비죠. 그렇게 하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영창대군입니다. 광해군은 그 서출이잖아요. 그래서 대군이 아니고 군입니다. 광해군의 형 임해군도 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조한테는 적자가 없었어요. 근데 늙음하게 적자를 얻고, 영창대군 아주 어려요. 아주 어린 좀 심하게 말하면 핏덩이를 놓고서 또 선조가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면은 이렇게 세자를 이렇게 바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몇몇 신하들하고 은밀히 추진하다가 또 추진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라는 임금이 그가 인격적으로 나쁜 인간이라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비하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봐요. 정치적인 상황이 그 인목대비를 두고 영창대군을 두고서는 광해군이 제대로, 그러니까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광해군 정권을 뒷받침한 게 북인 세력들인데, 북인들은 그 영창대군 아우를 죽여야 되고 인목대비를 폐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폈는데, 그때 거기에 동조한 왕실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인성군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광해군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조선시대 보면은요, 왕이 버젓이 있는데 영모가 참 많았어요. 참 의외로 많았습니다. 영모가. 근데 광해군 자신도 영모에 의해서 집권한 사례지만, 그 광해군의 정권에 대해서 영모를 일으키는 주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동자들이 늘 임해군을 추대하는 겁니다. 임해군이 아니라 인성군. 그러니까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성군을 세우자. 이제 영모의 그 주동자들이 늘 인성군을 그렇게 추대하려고 하니까, 이제 묵제가 인성군을 살려두고는 영모를 가라앉힐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묵제가 인성군을 죽이자고 한 건 아닙니다. 인성군을 대궐 안에 유폐하자 그랬어요. 대궐 안에다 가둬두자. 밖에서 살면은 영모를 꾸미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무슨 일을 추진할지 모르니까 그 대궐 안에다가 가둬두고, 그래서 영모 세력과 분리시켜 놓고, 그게 그 동생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영모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 반대, 이제 아까 정경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인성군이 지금 뚜렷하게 드러난 잘못도 없는데 죄과도 없는데 어떻게 유폐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반정의 명분 자체가 형제간의 또 가족간의 은의를 잘 보존하자는 게 반정의 명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인성군을 잡아다 가둘 수 있느냐 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끝내는 유폐시키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인성군이 영모와 관련되고 나중에는 결국 인성군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인성군을 미리 대궐에 유폐시키자고 했던 그 방법론 역시 권도에서 나온 그 방법론이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종 추승과 관련된 겁니다. 원종 추승은 아까 김용훈 선생님께서도 여러 말씀하셨는데요. 원종은 그러니까 인조의 사친, 인조를 낳은 아버지, 생부, 인조의 사친이었어요. 근데 인조가 반정에 성공했을 때 처음에는 그 인조가 선조의 계통으로 있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양자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반정이 정당화된 건데, 그런데 이제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인데 정원대원군이 됐죠. 그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하자. 이제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생부를 왕으로 추승하고 싶은 것은 인조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자기가 왕이 됐으면 자기 아버지 추존하고 싶겠죠. 근데 조정 신하들은 그걸 반대합니다. 그 신하들 반대한 대표자가 말하자면은 사계 김장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지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원군을 이제 추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펴서 그 조정에서 또 그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 이제 많은 논란이 있게 됐는데, 그때 그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해서 그래서 원종이 된 겁니다. 원종의 추존에 요즘 말로 뭐 총대를 맸다고 해야 할까 앞장선 사람이 바로 묵제입니다. 사실 당시 신료들 대부분이 원종 추승에 반대했어요. 왜 반대하느냐면요. 그건 당시 그 이제 조선 시대의 정치 권력의 특수한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의 정치를 군신 공치론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과 신하가 국가 권력을 분점 나누어 갖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시대 왕들이 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선시대 왕들은 그럴 수 있는 왕들이 몇 명 안 됐었어요. 항상 신하들로부터 굉장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원종 추승을 반대하는 그 저의는 뭐냐면은, 그 원종을 추승해서 인조의 정통성이 높아지면 인조의 권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거 밑바닥 심정. 그래서 이제 저희를 그 원종 추승을 반대했는데, 묵제의 관점에서는 지금 인조의 왕권이 취약하기 때문에 원종으로 이렇게 추존함을 통해서 어떤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제는 박지계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이제 원종 추승을 이제 적극 주장하고, 그런데 그 일이 한 10년 끌면서 영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묵제가 어떻게 하느냐, 왕한테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천을 해요. 내가 이주판서를 하겠다. 날 이주판서를 시켜주시오. 그럼 내가 그 일을 매듭짓겠습니다. 해서 이주판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온갖 반대를 다 물리치고 원종 추승하는 일을 추승을 성사를 시켜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원종 추승에 반대해서 귀양 간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서 또 그 깔끔하게 이주판서에 물러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멋져요. 나는 그 대목이 제일, 묵제가 그 대목이 제일 멋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 대한 뭐 사심 그런 건 없었고, 오직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려고, 그때 권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권력을 요구하고 그 일을 딱 맞추고서는 깔끔하게 물러났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정묘호란 때의 강화, 정묘호란 때의 강화 문제입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그러니까 그 적국과 화약을 맺자, 화친조약을 맺자 이거예요.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와서 서울까지 오기도 전에
후금이 미리 화친을 제의해요. 사실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조선 너희를 침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화친하자 하면서 화친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후금이 먼저 화친을 제의했는데 그때 조정에서 아 그래 우리 화친해야 된다라고 앞장선 인물이 바로 북제예요. 그런데 조선 조정의 주도적인 그 분위기는 화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침략자들은 물리쳐야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지 화친조약을 맺을 대상이 아니다. 해서 이제 화친조약을 이제 바로 맺지 못하고 이제 한 열흘 시간을 끌게 되는데 한 열흘 시간을 끌면서 하루하루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엔 강화도에 가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쨌든 화친조약은 맺게 됐고 청나라는 물러갔습니다. 근데 청나라가 물러가면서 그 얘기는 다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청나라 이제 후금이죠. 그때는 후금 군사가 물러나고 그랬는데 이제 조정 여러 신류들은 이제 청나라와 화친을 주도한 인물을 처벌하라 하는 요구 아까 뭐 김용훈 선생님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화친을 주장한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거셌고 근데 어쨌거나 묵제의 관점은 일단 화친조약을 통해서 청나라 군대를 물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국방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하자 이게 이제 묵제의 주장이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신류들은 어떻게 하면 조선의 국방력을 이렇게 강화시킬 건가 거기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한 채 화친조약을 주장한 사람을 처벌하라는 그런 강경론을 펴는데 더 많은 그 주장을 펴고 그리고 또 결국엔 그로 인해서 두 번째의 침략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그러죠. 병자호란을 초래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주해인의 세환과 관련해서 주해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정묘호란 때 청나라가 돌아가면서 많은 그 포로들을 잡아갔어요. 우리 조선 백성을 돌아가면서 잡아갔습니다. 뭐 몇 명을 잡아갔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떤 사람은 한 5만 명 잡아갔을 거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50만 명을 잡아갔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많이 잡아갔어요. 그런데 왜 잡아갔느냐면요. 청나라는 조선 백성 잡아간 사람들을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리품.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한편으로는 일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한테 노예 가격을 내고 자기 가족 찾아가라. 요즘 말로 1억씩 내고 가족 찾아가라. 이런 조건을 제시했어요. 근데 자기 가족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돈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겠죠. 뭐 별로 없었고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자기 가족을 되찾아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주회인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 청나라한테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스로 자기 발로 조선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주회인이에요. 그런데 청나라에서는 조선에 뭘 요구하느냐? 조선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청나라로 되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선의 입장에서는 다시 잡아서 되돌려보낸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정에서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대부분의 신류들은 주회인을 그걸 쇠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잡아서 청나라한테 돌려주는 거. 주회인을 세환시킬 수 없다. 우리 조정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 것만도 큰 죄인데 그런데 제 발로 도망쳐온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잡아서 다시 갖다 주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잡아다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저 청나라가 엄포를 놓는 거야. 또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다 잡아와라. 안 잡아오면 또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큰 논란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묵제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전부 주회인이 뭐 몇만 명이 되는지 몇천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세환할 수는 없다. 근데 마침 의주에 이렇게 도망쳐 오다가 의주에서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의주, 신의주하는 의주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대여섯 명이 의주에 도망쳐 와서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주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의주에서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주회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만 세환하자. 그들만 세환하고, 그 다음에 그들 세환하는데 그래 니들 가서 또 종로릇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조정에서 그 몸값을 함께 1인당 뭐 1억씩 함께 갖고 가서 세환시키고 그 자리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오자, 이제 이런 방안을 제시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권도에 속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결론 그 148쪽 보면은요, 148쪽 걸 보면은 거기 인용 문단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발표하신 김용훈 교수님의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당시에 상도를 주장한 사람들 또는 경도를 주장한 사람들은 도덕적 명분주의에 입각했다. 그런데 묵제 같은 사람은 정치적 현실주의에 입각했다. 묵제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그 정치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정치인이 궁극적으로 할 일이 뭐냐. 당시 조정 신료들은 대부분 지금 도덕적 명분주의라고 그랬는데, 그 일이 옳은 일이니까 해야 된다. 즉 그 청나라와 화친하지 않고 싸우는 거 주전론이라고 그러죠. 싸우는 일, 침략자들과 싸우는 일이 옳은 거니까 싸워야 된다. 또는 주인의 세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세환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 이게 이제 도덕적 명분주의예요. 그런데 정치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명분과 별도로 정치가 정말로 추구할 게 뭐냐, 한 국가의 정치인, 통치자들이 정말로 추구할 게 뭐냐, 그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국가를 지키는 거, 그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도덕적 명분에 집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이제 김용훈 교수는 정치적 현실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개인의 도덕적 신념을 지키는 것, 정치가 개인의 도덕적 신념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는 어떤 정치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백성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하는 책임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헌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거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149쪽 마지막 한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이기의 행권을 율곡의 의와 같은 말에 비춰본다면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는 이 귀에 대해 당쟁이 치열하고 명청관계의 외교가 복잡한 시기에 나라를 위해 크게 공헌하였다. 인주의 묘정에 배양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기의 행권은 대체로 당시의 시대 상황과 부합하였으며 그 결과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익 교수님 감사합니다.